이 귀속재산이라는 단어는요, 해방 직후에 1945년 8.15 해방 직후에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통치하러 들어온 미국이 그걸 미군정이라고 그러는데, 미군정 정부라고 그러는데, 미군정이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간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간 모든 재산, 그 재산을 소유권을, 재산권을 미군정 밑으로 이렇게 다 접수를 합니다. 표현은 접수라는 말 쓰지만 사실은 몰수죠. 왜 공짜로 그냥 다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어로 vested property라 이러죠. vested 하는 말이 접수, 대개 편수, 편입 이런 뜻인데,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미국으로 재산권을 접수한다. 그래서 이제 그 vested property라고 썼는데 법령에 그걸 썼습니다. 미군정 법령이죠. 그랬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속재산으로 번역을 해갖고 통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되게 좀 학계나 이런 데서 좀 썼고, 대개 일반인들은 무슨 용어를 썼냐 아시겠지만 적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적대한다는 적자에다가 이 산자를 써가지고 결국 적국의 재산, 그러면 적국이 누구냐? 일본이었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적산이라는 말을 쓰고, 가옥일 경우는 적산가옥, 적산공장, 적산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적산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귀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원래 미국인들이 붙여준 그 이름이 맞다고 보고 그걸로 이제 바꿔 썼는데, 좀 학술적이나 이런 데는 귀속재산을 그러고, 정치적으로나 일본 반대하는 이런 이제 항일적 관계에서는 이제 적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일본인들이 두고 간 재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중앙청, 옛날 중앙청 있잖아요. 그 총독부 건물. 그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도의 도청, 군청보다 전부 그 일본 국가재산으로 있던 것들도 귀속재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또 자기가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살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집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던 민간 재산들도 그것도 귀속재산이 되고, 기타 이제 공공기관인데 경부선 철도라든가 무슨 부산항구, 항만 관계라든가 이런 정부 내지 일반 민간인들이 관리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단체들, 이런 것들도 다 귀속재산이 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는 군용재산이나 일본 정부재산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다 그러고 넘어가고 별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본 민간인들이 갖고 있던 재산, 공장이면 공장, 철도면 철도, 또는 그 집이면 집, 농지만 농지 하는 그런 그 사유재산 쪽의 것을 중심으로 귀속재산을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책에서 다룬 그 문제도 주로 그 관계입니다. 사유재산을, 일본인의 사유재산이 어떻게 미군정으로 넘어갔는가. 넘어가는 걸 이제 뺏어간 거죠. 3년간 미군정이 통치를 하다가 48년 8월에 그때까지 미군정이 갖고 있다가 그래 이승만 정부하고 이제 그 협정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3년간 여기에서 했던 일들이 그 일본인 재산 뺏은 거는 그것도 그거고, 어쩌다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든가 사고를 쳤다든가 모든 했던 것들을 이승만 정부가 그걸 그대로 인수한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의도 달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그 최초 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이승만한테 주면서 그 재산을, 일본의 사유재산을 몽땅 그대로 또 무상으로 한국 정부한테 넘깁니다. 그렇게 이관을 이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동이 되죠. 일본인으로부터 미군정으로,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부로.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는 나중에 그걸 이제 민간인에게 다 이제 불화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또 중요한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철도 어떤 좀 정부가 갖고 이제 국유재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 귀속재산의 그 출발인데, 그래서 그 개념을 규정하자면은, 정의를 하자면은, 8.15 해방 당시에 일본인 관청이든 개인 민간이든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한국에 두고 간 재산,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 결국 일본 식민지 지배를 한 그 뒤에 한국에 남겨놓고 간 물적인 일종의 유산이 됩니다. 유산. 그걸 이제 정확한 개념은 제가 내리는 규정은 귀속재산은 뭐냐, 일본이 이제 두고 간 식민지 유산이다. 그때도 물적인 유산이다. 정신적 유산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경제학 하는 사람이 그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런 정도의 정의, 개념을 끝나느냐. 그 이제 한 단계 발전을 시키면은 한국 경제가 옛날 조선시대의 그 농경사회, 농업 중심의 그런 그 사회 경제로부터 근대적인 제조업과 뭐 철도, 전기, 뭐 이런 근대적인 산업화를 이루게 되는 그 자본, 그 자본을 마르크스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원초적 자본 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본의 를 귀속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드실지 모르는데 바꾸고 말하면은 일본인들이 남국에 한 그 재산이 그 뒤에 한국의 경제를 근대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물질인 토대가 됐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하려면은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냐. 자본을 주려면 그걸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콩나물국을 먹고 저축을 했다든가 누구로부터 불 빌려와가지고 뭐 했다든가 아무튼 그 이제 그 자본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런 경제학의 제일 중요한 개념에 등장하는 게 자본 축적입니다.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제 투자가 되고 뭐가 되고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이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본 축적의 개념이 됐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자꾸 일본에 이제 두고 가는 그 재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친일파를 몰리니까 이제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무려 이런 그 귀속재산의 존재 또는 그 가치, 이런 것이 1948년에 이승만 정부 들어선 이후로부터 대충 봐가지고서는 박정희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논문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귀속재산 책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라고 할까 크게 낸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친일파가 쓴 뭐 교재라든가 뭐 온갖 그런 비판과 더불어 이게 좀 신문 소개될 줄 알고 이랬는데 그 어느 신문, 어느 잡지, 어느 뉴스 방송 매체도 이걸 다뤄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귀속재산의 규모를 패전 이후에 이제 일본에 들어온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을 물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물릴 것인가. 그러려면 일단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해외에 두고 온 재산, 그 재산이 얼마가 되나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일본 국내에 있는 일본 군수산업 관계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압수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외 재산 조사를 일본 정부와 그 메가더 사령부가 공동으로 감미티를 만들어가지고 46년에 들어가서 해방된 다음에부터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그걸 이제 달러 텀으로, 달러 베이스로 이제 그 책을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만주, 중국, 뭐, 심지어는 저 사할린까지
다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들 다 그걸 했는데 우리 조선의 그 규모가 남한이 약 23억 달러, 북한이 29억 달러 해가지고 52억 달러라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양쪽에서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만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북한에 일본이 남한보다도 북한에다가 많은 시설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광산이나 특히 전력, 수풍발전소 같은 건 하나만 해도 얼마나 흥남실소 비료공장 같은 그 굉장히 큽니다. 세계적 규모입니다. 수풍댐도 세계 두 번째로 큰 수풍. 이런 것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더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내 52억 달러다 하면 북한 빼고 남한만 해도 23억 달러 하는 게 감이 없죠. 그게 어느 뭐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45년 당시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뭐 있고 있지도 달러로 넣고 그런데 그걸 하나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서 1965년에 그 20년 이후에 박정희 시대에 와가지고 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청구권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5억 불을 가져옵니다. 무상 3억, 유상 2억 해가지고 5억 불을 가져오는데 그때 일본에 뭐 적다고 이제 국내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는 얘기가 야, 그걸 너 적다 그러면 되냐. 그때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10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래 비교하면 반이 넘는데 그 정도로 줬으면 큰 거지. 할 정도였으니까 일본도 아마 이 당시에 45년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가 1억 불도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실정에 우리 조선에 52억 달러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본이 두고 갔던 거예요. 두고 갔어요. 그래, 그걸 이제 규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이 분석을 한 거는, 불과 한 6, 7개 정도 분야밖에 못했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철도, 도로, 항만,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산업체에서 이제 전기, 광업, 제조업, 이렇게 세 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산림 녹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산에, 민둥산이 이렇게 산에 나무를 떼야 되는 게 두 번의 혁신을 거칩니다. 한 번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전 민둥산을 갖다 새파랗게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그것이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조선인들이 들어오자마자 다 팽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또 이제, 후생사업 한다, 뭐 한다 해가 군인들이 또 전부 그걸 갖다, 그러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제 군비 조달하고 이런 소리다. 그래서 바로 됐던 걸, 그게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녹화사업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푸르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일본인들이 약간 좀 뛰어넘어가서 왜 한국의 산림 녹화를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했는가?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청결국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프지 않지만.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됐냐, 일본 나라가. 그게 옛날에 일본의 전국시대라는 게 중국처럼 전국시대 있었는데, 그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장군, 쇼군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완전 지고 막 이래. 우리는 다 문인 정치고, 조선시대가 그냥 선비, 문관, 양반 칼지만 무반은 거의 없잖아요. 문반 중심이지. 그런데 일본은 무반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일본은 군인이 정치를 했고, 한국은 선비가 했다. 그래, 뭐 하다 보니까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사인을 보내보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보다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에
많이 하면은 그걸로 죽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말하면 전염병이 창궐을 나가지고 그 전염병이 그냥 사람들 해가지고 꼭 우리 뭐 코로나19 같이 사람 죽게 하는 거라 사인이 그걸 일본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물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 물이 더워지면은 이거는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보니까 일본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청계천 하나에 그래 있는데 그게 먹기는커녕 그게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오수화절. 일본인들이 뒤로가 야, 이 마들 이래가 어떻게 사냐 이래.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산림 녹화, 나무 심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북악산 같은데 처음에 일본인이 오기 전에 찍었던 사진 하나하고 와가지고 8년 후인가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일본 총독부 정책 선전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나무를 심고 그게 막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905년에 통감부가 만들어지지만 일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행정을 보자고 한 거는 1907년입니다. 제일 먼저 뭘 했냐?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무슨 뭐 제안을 뭐 어떻게 한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심는 걸 제1차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본 통감부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 통족 정치의 성격을 알려면은 그 통감부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통감부 그 방에, 사무실 방에 제일 먼저 업무를 시작한 게 산림과다. 산림과. 그리고 8.25 해방이 되고 지금 패전을 하고 일본이 전부 짐 싸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창문에 불이 켜서 내가 산림과다. 임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그 일본 오기 전이나 후에는 임업이 뭐 거의 0%에 가까운데 산에 나무 캐다가 일본 어디 수출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압록강 요역에 뭐 두방 요역에 또는 저 울릉도 이런 데 그 나무를 캐가지고 그걸 일본도 수출하고 국내에 철도 놓는 그 침묵이잖아요. 그 침묵도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처음에 캐나다에서 수입해서다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때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한 10% 이상 올라갑니다. 일본이 그 구보다 망은이라는 게 있어요. 구보다 망은이라는데 한일 회담을 이렇게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제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식민지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그거 하고 할 때 비판하고 할 때 쓰는 게 이제 침략과 수탈 그 두 마디로 다 하는 게야. 우리는 요만큼 생각도 없는데 일본 생각도 없는데 침략을 해가지고 밤중에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탈만 해갔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정권자가 얼마 내달라 그러고 말입니다. 그 구보다라는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 그때 단장인가 그랬어요. 일본은. 야, 꼭 그러냐고. 좀 우리 깨놓고 얘기를 해보자. 한국에 말이지. 그 밭농사하고 뭐하고 어떤 걸 봤더니 그거 이제 수리사업을 해갖고 논으로 만들어준 거 누가 했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셨어요. 그게 관계 수리 사업을 해가 수리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뭐 만경평양이 할 것 없습니다. 일본인이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 밭을 논으로 하니까 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밭에는 밭작물을 하지 벼가 안 되잖아요. 교육은 이제 거기에 이제 7가지가 나와요. 구보다 망원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드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한국의 학교를 누가 만들어줬지? 소학교를. 소학을 누가 만들었지? 한국에 누가 소학교 만들 생각은 해봤냐? 맨날 유학 선배들이 훈장으로 하면서 시골에서 서당 공부 쭉 해온 거 아니냐. 서당 공부 해가지고 언제 너희들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말이야. 뭐 세계 뭐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따고보냐. 내가. 학교에 가니까 그거는 과학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걸 일면 일교주의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1923년에 개학한 창립한 그 시골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만 시골에 대개 한 면에 하나씩 그걸 만들어줍니다. 20년대 중반까지는. 이걸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더 붙으면은
오늘날 서울대학입니다만은 그게 경성제국대학이었어요. 그게 26년인가 그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 6번째인가 됩니다. 일본에 내노라 하는 큰 도시들이 왜 우리한테는 제국대가 안 만들어주냐고. 그 이제 제1이 동경이고, 제2가 가나자와인가 그리고 제3이 경도, 제4가 북해도가 동해 그렇고. 그래 5개인가 있고, 그중에 눈을 빼고 기다리는 이제 오사카 대판하고 아시죠? 나고야라고 이제 나고야라고, 나고야하고. 이런 도시들이 이번에는 우리한테 오겠지 하고 막 중앙정부에다가 로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경성에다 준대.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한다고. 그럼 나중에 7번째 하는데 대만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명곡에 나고야에 간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한국의 교육 문제를 일본이 아주 비상한 각오로 교육 진흥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을 빨리 공업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은 공장이 들어섰는데요. 그 공장이 남농북공 정책입니다. 남한에는 주로 평지가 많으니까 논농사를 짓고, 북한은 제조업하고 광산물이 많이 나요. 광산화가 해라. 남농북공 정책인데, 그런 이제 북한에 그런 공업을 하는 게 굉장히 첨단 산업, 요즘 말하면 뭐 IC 계통 뭐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 그 안에 있는 기술자들은 여러분들 잘 안 믿었을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반신불이야 안 받았어요. 동경대학과 일본은 경도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제1고, 제3고로 해가지고. 거기 공대에 나온 인류 기술자들을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만주에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킬 수 있었던 물적 바탕이 일본인들이 북한 땅에 만들어 놓은 군수공장, 뭐 어떤 정화공부 같은 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그냥 쳐내릴 수 있게 된 게 그 일본인들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일본 듣는 교수는 그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일본이 조선에 공업을 해준 게 아니라 김일성을 위해서 해줬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완전 상당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교육을 일본이 중요시했습니다. 이 점이 나중에 뒤에만 나오겠습니다만 세계 어느 식민지 국가에서도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 또는 뭐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등등 어느 거기에도 그 식민지 나라 가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준 나라 그게 없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 이걸 식민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특히 일본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야 그거 해봐야 뭐하나, 크게 본 식민지를 봐야 뭐 끝나지 뭘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교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교육이 참 중요했다. 이게 이승만 정부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이승만 정부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걸 기술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분의 정치적 이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기업주의. 소위 정부가 계획을 하거나 뭐 사회주의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전부 불화시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50년대에 6.25가 나는 바람에 많이 못했지만 48년 우리 자유당 정부 선 이후에 굉장히 이걸 갖다가 이제 불화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하는데, 그래 그 바람에 이제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정경 유착이 일어나고 이래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는 그게 이승만이로서 쓸 수 없었던 것이에요.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할 데가 없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일해야 될 텐데 세금 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업세가 있나, 소득세가 있나, 뭐 법인세가 있나, 뭐가 안 되냐. 그래 팔아라. 기도자를 팝니다. 그래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전비 조달을 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줬습니다. 이게 못 주는 건 뭐 그 이승만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망할 때 고종 시대도 못 주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이제 그 월급을 못 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걸 또 팔아가지고 이제 공무원 월급 주고 행정에다 쓰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뭐 백이 작용하고 뭐 정실 판매를 하고 뭐 등 이래 해가지고선 부정축제에 가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들어봤겠지만 그 이승만 정부 끝나고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부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박정희 한 게 하나가 뭐냐? 부정축제 환수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환수 가지고선 이승만 정부 시대에 부정으로 귀속재산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물어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5개년 개월 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놈이 없나 봐요. 뭐 밑에 쪼무레기들 뭐 중소기업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또 대기업이 그때는 재벌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기업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전국경쟁연합회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서는데 박정희하고 그때 경쟁연합회 회장이 이병철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가 이제 야 도와주라. 옛날에 부정축제 간 거 다 무효로 돌릴 테니까 무효 돌려. 그 돈 다 여기에 5개년 계획 사업에 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5개년 계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민간 내놓으려 넘어가서 민간 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민간 한국의 기업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쭉 토대가 이제 된 게 이게 귀속재산이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봐내고 이렇다 하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걸 이제 일본 식민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셈이 되어버리고 친일파를 몰리고 하니까 이 나약한 이제 그 교수나 이 학자들이나 언론이나 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귀속자산하고 이제 하나 10개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 회담 문제하고 청구권자금 문제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한일 회담이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이게 일본에서 열립니다. 일본에서 열리는데 한일 회담이 미국이 뒤에서 그냥 막 푸시를 해가지고 뭐 압력을 강압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는데 두 나라가 다 할 의향이 없었어요. 일본 수상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할 의향이 없고 그냥 가가지고 대표들에 가가지고 뭐 쳐다보고 좀 빈정거리고 뭐 야유하고 이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게 뭐 7차 회담까지 가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고 그래 됐죠. 그러냐 장면 정부로 넘어가가지고 또 한두 번에 걸쳐 했는데 그것도 성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박정희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이걸 이제 타결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청구권 자금이다 이런 이름으로 뭐 10억을 내놔라. 전쟁 때 뭐 이 공장 직원이라든가 광부라든가 뭐 이런 인력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인데 전쟁통이라 그랬겠지만 또 월급을 못 준 걸 미불 임금들이 얼마다. 뭐 일본에 또 한국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 이건 뭐 얼마를 이제 내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게 그 청구권 자금이라는 항목이 이제 제일 큰 몫이었어요. 큰 몫이었는데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한국에 했으니까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한국인들이 겪었던 물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얼마니까 얼마 내놔라 그래. 그래 일본이 그러냐고.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 뭐 인도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그걸 돈을 주고 나갔는가. 또는 뭐 베트남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갔는데 심기받아 나갔으니까 얼마 된 그런 거 뭘 사례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근해서 이제 우리가 주겠다. 그런데 그걸 가져갈 재간이 없죠. 그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났을 때 한국같이 그 나라 사람들 가서 살면서 집 짓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러지를 않고 대개가 이제 사람이 좀 가더라도
그건 특별한 그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가고, 그게 뭐 투자를 하거나 학교를 짓거나, 소위 말하는 우리 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뭐 목욕탕을 짓거나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식민지 백성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찾지를 못한 거지, 한국에서. 야, 내가 일본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해준 나라가 없다, 사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다 나중에 하도 한국이 이제, 세게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 우리가 두고 온 재산 반환해라. 그게 역청구권 가능해요. 역청구권을 주나가 들어 나온 거예요, 일본이. 근데 그게, 이쪽에서는 일본이 한테 우리가 받을까만 이제 줄 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줄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을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 아주 기초 없는 대법관들이 국제정세도 역사도 모르는 제철 공장에 근무했던 어떤 직원에 대한 월급을 안 줬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뭐 누구의 꼬임에 빠졌는지 몰라도 일본에다가 그걸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정부에다가. 그 정부도 그 한일 회담 때 다 끝난 건데 뭐 우리가 줄로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한국 대법원에다가 다 내가지고서는 한국 대법원이 그걸 이제 갚아주라고 1억 두 건인데 1억 얼마씩 이래 해가지고 근데 그 회사가 한국에 나와 있는 지사의 재산을 공매에 붙여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노동자 옛날 그 사람 임금 못 받은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저자 구로다 선생이 나보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한일 회담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고 도장을 꽝꽝 찍어 놓고 가로 늦게 와가지고서는 내 월급 내놔라 내 월급 그러면 그러면 또 그 죽은 사람의 또 아들이 와서 또 그럴 거고 또 뭐 그 사람은 또 뭐 딸이 와서 그럴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 끝날 거냐 65년이 다 끝난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불법이라면 우리도 불법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에 두고 간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재산을 다 집원집 뭐 가게 상점 그 가게 다 우리 거 찾겠다 이런 운동을 자기가 한번 벌려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한일 회담에서 과거에 한국과 일본이 맺고 있던 뭐 이 한일 그 병합 조약이라든가 무슨 모든 그 조약 관계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서 다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종결시키는 거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역사가 한국인에게 불리하게 처리됐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역사 해석을 뭐 쉽게 말하면 왜곡이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한국인들 인식이 머리가 들어가 있다. 역사관이 완전히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다르다. 한 번 결정된 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그걸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 그 판결을 있었을 때 또 한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자금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면, 뭐 쌀을 수출해 갔다, 금을 파갔다, 노동자를 뭐 강제로 강제 징용을 시켜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랬다. 뭐 위안부를 강제로 데려가 가지고서는 또 월급도 안 주고 말이지. 그래 성착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그늘 쪽 그쪽을 한국이 이제 작물들 그 청구권과 일본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 자기들의 그 재산에 대한 반환권, 반환 청구권. 그러면 일본, 중국이, 미국이 그래 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데, 너가 왜 잔소리냐. 그럼 너도 다 그래 끝난 걸 가지고 또 하니, 우리도 이거는 미국을 무시하고 우리도 하겠단 말이야. 네가 위법을 하나, 내가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싸움을 하고, 또 결렬이 되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다. 다 이제 두 경우의 그 청구권이 값을 매길 수는 없으니까 두루 상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합의를 본 거야. 청구권이란 말로 앞으로 안 쓴다. 청구권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진짜 벽이 청구권은 없고 가짜만 있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한일 경제협력자금으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한국인 대표들이 우리가 국내에서 청구권이란 말을 쓰는 거는 허용해달라, 양해해달라. 이래가지고서는 한국에서는 그 뒤도 계속 청구권 자금이라고 청구권을 하니까. 그럼 이거는 한국인식으로 하면은 한일 관계가 존재하는 한 항상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 수탈했다 하는 걸 깔고 있으니까 우리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요구가 살아있다는 얘기야, 한국에는. 일본에서는 그걸 경제협력정을 바꿨지 않냐. 그거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평행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발악하는 이 단어가 언제 지금 살아가 이렇게 작용을 하느냐. 그게 바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역사관의 차이예요. 역사인식의 차이예요. 그걸 언론이나 지식인이나 일반 국민들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본인을 대할 때도 그 점을 명심하고 대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풀리지 않는 한 청구권 자금 문제가 간단히 풀리지 않는 한 한일 관계를 매일 이렇게 지금까지 평행선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참고사항이 5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미 군정이 왜 조선에 와가지고 사유재산까지도 압수를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일본이 계속 물건들을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기술자산을 이제 공짜로 이승만한테 넘어오게 되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고종 황제가 이준 열사라든가 이휘종 이상설이 왜 그 헤이그 그 네덜란드 그 만국 평화할 때 그 보냈잖아요. 그 이준 열사 가가지고 뭐 활복 자살하고 뭐 어쩌고 하네. 다 그게 가짜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어쨌거나 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주도로 미국이 앞으로 각 나라마다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의 책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걸 강력히 어떤 군대라도 침략에 들어가고서는 그 나라의 점령 지역에 사유재산을 손댈 수 없다. 이걸 갖다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 미국이 45년 한국에 와갖고서는 앞장서가 지가 일본의 사유재산을 몰수해버린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제. 그래, 일본이 막 여기에 이제 맨날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그때 미국은 뭐라고 말했냐. 야, 너희들이 우리 카이로 회담에서, 그거 할 때 무조건 항복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의회하거나 간에다. 이거는 우리 자유다. 너가 무조건 항복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제 하도 기가 안 차니까. 아니, 여보, 그거는 전쟁통에 서로가 신경이 막 날카로워 세워지고, 그리고 군사 관계와 관련되는 거지. 사유재산을 하고 나 그거, 무조건 항복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면 일본이 또 항의를 하고, 아무튼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미국이 이런 좀 과도한 어떤 조치를 하는 바람에 기술적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또, 그러면 그런데 한국 정부에 왜 그걸 무상으로 다 줬냐.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거는, 뭐 한국인도 그런 말을 하고 일본인도 뭐 그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일본 너 너무 자꾸 그러지 마라. 우리가 너한테 전쟁 배상을 물린다 그러면은 너가 나라 땅덩이 다 팔아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지. 한국에 재산 공짜로 내 우리가 한국에 줬다고 하는 거 앞으로 북한하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이지. 그래 안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래 좋은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냐. 이렇게 해가 또 그걸 넘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은 과연 일본의 식민지였던가 하는 얘기야. 아까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서양 개념에 이게 콜로니라든가 콜로니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하는 이런 얘기는 일본과 한국의
그 식민지 관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뭐를 갖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 쉽게 될 일도 아니고 또 특히 일본 쪽에서 더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한일 합병이 병합이라는 게 과연 일제 강점기였나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제 생각은 이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이게 합병, 병합 또는 합방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병합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한일 병합 조약이다 이렇게. 합병도 아니에요. 아주. 왜냐하면 조약 이름이 병합 조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일제라는 말이고 하나는 강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제는 뭐냐?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하는 말은 이거는 임페리얼리즘인데 레닌이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무슨 뭐 독재주의 하는 거는 정치학 하나의 학술 용어입니다. 그거는 용어의 지가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제국주의 단계였다. 제국주의였다는 말은 돼도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해 온 건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 일본 정부가 침략했다.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일제라 말을 나는 틀리다 저는 안 씁니다. 강점이라는 말은 또 뭐냐? 이는 무역으로 병합을 했다 이런 뜻인데 일본이 무역으로 병합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총 한 방울 안 쏘고 한국 일본의 병합이 됐다. 이런 거 피네마이크인 거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 들은 거예요. 야, 저 친구 나하고 입장이 같구나 그래. 총 한 방울 안 쏘고 강제 병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갖다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누구는 이제 뭐 청일전쟁이나 노일전쟁이 그 전쟁이었잖냐. 그것하고 병합하거나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청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 거고 러시아와 일본이 한 거지. 그건 한국 때문에 물론 간접적으로 한국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강제 병합했다 하고는 안 되고 이제 이상인데 하나가 누가 역사를 왜곡하는가 이거는 뭐 답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반성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간만 많이 끌었습니다만 두서없이 그냥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